작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잖아요. 603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거의 국가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곧 65세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의 GDP가 2,3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 예산이 거의 730조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슈퍼 예산인데 거기에 복지 재원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복지 재원은 고정비의 성격이단 말이에요.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지금의 65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고 왜 지금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정부 관계 관련된 연구소의 발표는 아니었고요. 모 대학교의 연구에 의해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이게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이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잖아요.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177만 명의 인구니까 실제 1,000만 명이 넘는 65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계층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하위 70%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이 한 34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34만 원 그러면 그렇게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받는 분들이 7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올리고 2036년에는 5년마다 1세씩 높여서 75세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2065년까지 603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603조 4천억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지금 728조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야, 이제 노인 연령 상향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죠. 근데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65세가 아직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이제 좀 있으면 65세가 되는데 65세가 아니고 70세, 75세로 옮긴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지하철 무료 이용,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 재정의 문제를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제 국가 재정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실제로 올라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 되겠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하위 70%의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에 봤던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나 이제 곧 65세가 되는데 나는 하위 70%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 자르듯이 딱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2년마다 1세씩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2036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의 수급 그 범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위 70%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꼭 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위 50%나 하위 30% 정도로 주고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최근에 그 기본소득 논란이 또 있거든요.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으로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걸 내놨는데 최근에 이 국민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가 또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하자라는 건데 일부에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10만 원씩 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오픈 AI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샘 알트먼이 자기 사비와 재단에 돈을 투여해가지고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과연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어떤 실험을 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샘 알트먼은 기본소득이 사람을 더 여유롭게 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게 하고 더 여가 생활을 보내게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실험 결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왜 기본소득 주고 더 아팠나가 아니라 그동안 미뤘던 치료를 치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아무래도 기본소득을 주니까 가뜩이나 이제 사실 노동 시간이 길진 않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근데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거는 기본소득을 주면 그 기본소득을 도박이나 유흥이나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쓸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샘 알트먼이 결론적으로 낸 결과는 뭐냐? 3년 동안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샘 알트먼이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본소득의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재정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초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위 70%를 준다 그러면 상위 30%만 빼고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소득 논란하고 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국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준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국가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1273조 원으로 GDP 대비해서 56%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로 141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GDP 규모의 63% 수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일본은 GDP 대비 200%고 이탈리아는 137%, 미국은 108%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100%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이게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분담금 같은 것들을 다 빼고 순수한 부채를 얘기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공기업을 독립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야 되는 부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채들을 다 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규모가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GDP의 200% 정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최근에 IMF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를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나 복지에 대한 재정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들을 조금 우리가 새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이런 노인 연령 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굳이 70%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40, 50대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믿고 기초연금 때문에 노후 준비를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복지의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예산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고정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라는 건 뭐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 어떠한 국가적 이벤트가 있어서 재원을 썼다. 그러나 내년에는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지재원이라는 건 달라요. 복지재원이라는 거는 고정비입니다. 줬다가 뺏기는 어려워요.
주던 걸 안 주긴 어려워요. 물론 뭐 일부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주던 걸 안 준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금 728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과 5년, 6년, 7년 전에 5, 600조였던 걸 감안하면 지금 국가 예산은 초수퍼 예산입니다. 사실 이 초수퍼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화폐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화로 얘기했을 때 2,300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GDP가 2,3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2,300조인데 국가 예산이 거의 730조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슈퍼 예산인데 거기에 복지 재원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복지 재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비의 성격이단 말이에요.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간을 생각을 해서 이 재원에 대한 마련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재원에 대한 마련 방법과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재정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모으기가 어려운 환경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모으기는 어려워요. 5명이 모이면 1명 정도만 제대로 모으고 4명은 돈을 제대로 못 모읍니다. 근데 그럼 4명이 그럼 뭐 잘못이냐? 저는 뭐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태도를 잘 갖출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썸네일을 보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원화가 녹아내린다, 휴지 조각이 된다, 뭐 심지어는 쓰레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그래 원화 가치가 너무 없어 나가봐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러면서 돈을 하찮게 생각하고 허투루 쓰게 되는 에이 이렇게 가치도 없는 돈 모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국가 경제에서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오늘도 5,000원, 10,000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한 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인드로 사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의 돈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 말고 태도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돈이 빨리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순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누구나 돈을 받게 되면은 쓸 곳이 생기게 되는데 먼저 선저축을 하고 후 소비를 하는지 선소비를 하고 후 저축을 하는지의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딱 받으면 먼저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남는 돈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쓰고 혹시 돈이 남으면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이 간단한 의식의 차이가 여러분이 돈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우니까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인데 이 세 개 중에 뭘 올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얼마 전에 300명의 직장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300명은 똑같은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300만 원 정도 받는 300명의 직장인이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나 저축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청약저축하고 있고 ISA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과 S&P 500에 ETF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코스피가 좋다고 해서 코스피에 또 절반 정도를 투자하고 있죠.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저축과 투자를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수익률이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굉장히 하루하루 고민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 수익률은 싱크로나이즈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라 그 300만 원 버는 사람들 중에 과연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고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은 얼마인가? 놀랍게도 17%가 20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200, 250을 저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원인까지 설문조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 엔잡을 하는지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200, 250을 하는 사람이 거의 6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더라. 근데 300만 원대 월급을 받으면서 10,000원 한 장 저축을 안 하는 사람도 22%나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원금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250을 하는 사람부터 한 푼도 저축을 안 하는 사람까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원금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점검해보면 좋은 소비 습관이나 지출 항목이 있을까요? 소비를 줄인다라는 건 뭐 긍정적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축을 늘려라. 저축을 늘리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많이 두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돈을 조금은 더 허투루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선행적인 행동을 하세요. 먼저 저축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을 뻗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3번 할 소비를 2번 하고 2번 할 소비를 1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걸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울 자리가 넉넉하면 아무 때나 그냥 발을 쭉쭉쭉 뻗게 되니까 돈을 허투루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 소비를 줄이고 투자나 저축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소비 욕구를 자극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환경이 개인의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까요? 악영향을 미치겠죠. 사실 저희 세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읽는 세대였어요. 모든 것들을 다 문서로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떻죠? 우리가 뭔가 난독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텍스트가 길어? 이걸 그냥 영상으로 봅니다. 영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두엽이 아닌 후두엽이 커지고 전두엽은 작아지죠. 전두엽은 띵킹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후두엽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2가지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거짓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visible thing이 있고 invisible thing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세대는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뭐 대표님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돈을 아껴 쓰느냐. 뭐 이제는 뭐 벤츠 타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통장에 돈을 보고 벤츠를 딱 보면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벤츠로 딱 바꿔놓으면은 요게 visible thing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invisible thing이 되는 건데 invisible thing은 뭐냐면 possibility예요. 가능성. 근데 이게 바깥으로 딱 나오면은 뭐예요? 이게 물건이 되는, 가능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좋냐? 가능이 좋냐? 너무 눈에 보이는 거를 따르다 보면 모든 걸 다 돈을 바꿔서 가능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상 세대는 자꾸 뭘 보여주면 삽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보여줘도 그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사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자라면서 느꼈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마케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뭘 보여준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거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자꾸 보여주면은 결국은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은 그 보유 효과라는 심리 효과가 있거든요. 저걸 많이 가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걸 갖는 거 안 갖는 거는 행복과 아무 관계 없는데 자꾸 우리는 영상으로 학습이 되고 마케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NS를 조심해야 됩니다. SNS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면 지난 일주일간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이 나옵니다. 만약에 1시간이 넘는다. 여러분은 자본주의 마케팅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visible thing, invisible thing,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꼭 내가 이렇게 물건으로 손에 잡고 만지고 가져야만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SNS나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로 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저축과 투자는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가 최근에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죠. 삼전과 하이닉스를 진작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람은요 육지에서는 안 불어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아주 큰 바다로 나가면 아주 큰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배는 지금 육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까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나가야 되죠. 근데 육지 가까운 바다에 바람이 붑니까? 안 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바다로 나갈 때까지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때 항구에서 돛을 펴나 봐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안 나가. 중요한 거는 금액이 작을 때는 투자를 할 생각하지 마라. 힘들더라도 노를 저어서 큰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1억 만들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예요? 1억 만들 때까지는 투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5,1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1억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큰 바다로 나온 거죠. 그때 돛을 펴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 거고 여러분의 배는 아주 고속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노를 저어야 될 때 육지에서 지금 돛 펴놓고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목돈을 먼저 3천, 5천을 만들고 1억을 만든 다음에 서서히 투자에 돛을 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30, 40대 직장인이 재무 상태를 점검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중에 뭐가 중요한가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많은 원금을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수익률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금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원금이 여러분 소득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한 달에 저축과 투자를 하는지. 나와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 한 달에 얼마 저축해, 얼마 투자해를 물어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5년 이내, 10년 이내다라고 하면 5년 이내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내 돈의 40에서 50%는 저축하셔야 되고 5년에서 10년 사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30에서 40%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가 아닌 낮은 밑에 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내 버는 돈의 40%는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300만 원 번다. 그러면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저축해야 되는데 120은커녕 난 지금 50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은 당연히 저축보다는 주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코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원금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과도하게 너무 스페큘레이티브해진다.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좀 복잡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는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도한 투자, 너무 과도한 소비, 이렇게 과도하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서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